자, 판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전 근 한 달 만에 강의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진 만큼 성큼 시험 일정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니까 지금부터 11월 한 달간은 한 번 정도는 돌려주셔야죠. 한 번. 모든 과목을. 12월도 한 번. 거기 이제 플러스 한 번 정도를 더 돌려서 3회도 코스를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위주로 3개짜리 별표 꽉 찬 거 요거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그렇듯 채권, 물권, 민총 가족 순으로 갈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물권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법 쟁점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민사는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공부. 올해 10월 모의고사를 보셨나요? 그걸 먼저 확인해 볼까요? 판례정리 민법 94페이지 한번 가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 94번 판례정리 판례 72번입니다. 요 사안이 50점으로 나왔어요. 1문과 2문. 근데 웃긴 게 요게 지난주 화요일이었거든요. 25일 10월 25일 화요일 시험. 그러니까 사례형이니까 화요일 시험이었는데 엊그제였죠. 일요일 시험에 법원행시 2차에 똑같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법원행시 실제 기출에 똑같이 나왔죠. 이게 출제 유력이었는데 이거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저랑 이미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 지식이 날아가기 전에 꼭 정리를 해요. 2가지 법지가 문제됐거든요. 제가 참고 사실관계와 결론을 같이 내어드렸어요. 저랑 함께 보세요. 이건 그림이랑 내용이랑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서술을 해주시고 제가 목차 구성을 진모 시간 때 객관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확인 들어갈게요. 토지가 2개예요. 모두 갑소유입니다. 토지가 2개고 갑소유인데 갑이 자기 땅에 노니까 여기에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경유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동일 소유가 계속 들어갔죠. 현재 동일 소유가 들어갔어요. 자, 동일 소유가 들어간 상태에서 요 X토지입니다. 사건 번호예요. 이제 1번 누구 명이냐면 제3자 을명의로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설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사건 번호 2번 매각됐죠.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자, 매각입니다. 매각.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검토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을께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께서 어라 Y 건물을 가봤더니 내 토지를 가봤더니 Y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도 청구 소송 들어가죠. 대지인도입니다. 피고 적격 정확하게 들어갔죠. 직접점유자입니다. 대지의 직접점유자. 자, 피고 적격 민사소송법 개념. 대지의 직접점유자. 이행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건물 철거를 구하죠. 요것도 피고 적격 그대로 나왔죠. 건물 소유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의 갑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 시스템의 항변인 366법지가 딱 떨어져요. 366법지가. 지금 됐나요? 366조를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해야 되는데 동일 소유가 들어갔어요. 동일 소유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사건 번호가. 그리고 나서 그쵸, Z 건물이었죠. 자, 보세요. Y 건물과 Z 건물이 병한테 일괄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일관이 매각돼요. 지금 요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 2번이에요. 3번. 네, 3번이죠, 3번.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 3번. 지금 사건 흐름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설문은 이 사실관계를 뒤집어요. 사건 순서를 뒤집어요. 사건 순서를. 올해 변시 보고도 그랬고 법원 행시 2차 기실도 그랬고 얘를 제일 마지막 하단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제일 사건 번호 첫 번째를 제일 하단에 배치를 시켜버렸어요. 역으로 다시 올라오셨어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4번입니다. 사건 번호 4번. 우리 갑의 채권자. 자, 갑의 채권자 병께서 건물만 취소를 들어갔어요. 건물만 사행이 해당한다고 하면서 건물만 406조 사행위 취소 판결을 때려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Z건물에 대한 병명의를 말소시켜버린 겁니다. 말소. 그쵸. 죄송합니다. 요게 잘못됐죠. 병.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사건 번호 4번, 5번. 요렇게 된 상태예요. 요렇게 된 상태. 자,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쵸. 지금 딱 이제 요 상태죠. 요 상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Y 건물의 소유자는 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싹 다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 들어가면 지금 X토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Y토지와 관련해서 소유자를 확정시켜 놔보자. 소유자 확정. 자, 지금 Y토지는 병입니다. X는 을, Y는 병. 그리고 건물이죠. Z건물. 이렇게 된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정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각각 반대죠. X에 대해서 을이 정에게, Y에 대해서 병이 정에게예요. 병이 정에게. 이렇게 철거 청구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의 항변을 물어본 거예요. 일단 X토지가 제일 간단하죠. 여기는 순수한 366 법지입니다. 366 법지. 근데 이제 요놈이에요. 요놈. Y토지. Y토지는 건물이 달라졌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게 아니라 현재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
요렇게가 정답의 결론이었죠. 예, 설문의 결론. Y토지는 간법지고 366 법지다. 자, 문제는 이 두 가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동일 소유였는데 이 동일 소유가 사행위 취소 판결로 한번 깨져버렸죠. 그게 요쪽이에요. 동일 소유 깨져버린 게.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는 괜찮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는. 근데 Y토지와 관련해서 강제 경매 들어갔으니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시에는 지금 병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Z 건물에 대한 명의는 병에게 있지 않고 다시 갑에게 복귀했다는 거죠. 갑에게 복귀. 자, 이 경우 과연 사행위 취소 판결로서 Z 건물에 대한 병명의 말소가 소유권 변동을 초래한 것이냐? 여기가 소유권 변동이냐? 그러면 얘가 취득한단 말이에요. 갑이 취득해요. 아니다. 강제경매니까 여기가 소유권 변동이다. 두 가지가 붙은 거죠. 자, 그랬을 경우 논거 제시 한번 보세요. 동글뱅이 1번입니다. 요것만 필요했어요. 논거 제시를 하라 그러면 결론 논거잖아요. 목차 구성 간단히 하시고 20점이라고 해봤자 관법지 성립요건 쓰고 요 두 줄이었어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효력만이 있다. 요 한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요 한 문장이. 그리고 나서 요 참고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위의 결론을 먼저 볼게요. 사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인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에서만 미칠 뿐이고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건물 양도가 사행위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자는 누구다? 수익자예요. 수익자. 특이하죠. 지금 수익자의 Z건물에 대한 명의가 말소됐는데 여전히 Z건물의 소유자는 병이래요. Z건물의 소유자는 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문구 상대적 무효. 사행위 취소는 이 5글자를 이해를 못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소유권 변동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내가 대놓고 50점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번, 2번이죠. 1번, 2번. X토지에 대해서 했다. Y토지에 대해서 했다. 이 친구의 항변이 요랬다. 아마 30점, 20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글뱅이 1번에 세 번째 줄이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죠. 사안에서는 Y 건물입니다. Y 건물.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이죠. Z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 소유권 지연 등기가 말소. 사안에서는 수익자 명의 말소였어요.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일 소유에서 건물 소유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주시는 답안이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려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경매 취득 나왔죠. 경매 동글뱅이 2번 187조죠. 경락과 함께 지상권 등기 없이 당연 취득이었어요. 이러한 법리는 사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자 나왔죠. 아, 수익자가 취득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후.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저당권 당시까지는
요쪽 소유. 동일 소유 나왔고 건물 소유자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법지를 취득하고 정이 경락으로 당연 취득해버리는 거죠. 법지를. 지금 수익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법지예요. 2번은. 1번이 관법지고요. 2번이 법지였어요. 판례지정. 이러한 법리는 사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까 여전히 취득한대요. 자, 그러면 1번 옆에다가 관법지를 써주시고요. 동글뱅이 2번 옆에다가 법지를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이 사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문구였는데 요 문구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엑스토즈에 대해서입니다. 요건 최첨평에도 없어요. 요거는 최첨평에도 요 문구만 한번 진하게 한번 봐보세요. 엑스토지와 관련해서 수익자가 이미 취득한 법지가 사행위 취소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또 논거가 여기 숨어져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건물 소유자는 수익자. 그러니까 수익자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여전히 확보. 이거를 우리의 정의 경매 취득. 당연 취득이죠. 당연 취득. X가 법지, Y가 관법지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 문구 한 번만 기억을 해봐 주세요. 실제로 교수님이 쓰신 표현이에요. 공신력 받은 문장이죠. 수익자가 이미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건물에 대한 사행위 취소 판결로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상대적 무효다. 사행위 취소 판결은. 여전히 Z건물에 대해서 병명의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병이 소유권자니까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잖아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사용권. 지상권 확보권자도 수익자다. 다시 한번 표현을 볼까요? 그래서 동글뱅이 2번의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이제 이게 이해되셨죠? 예, 요게 이해되셔야 돼요. 요 문구가. 그냥 판례를 읽은 것과 이제 그림과 보고 읽은 것. 왜냐? 여전히 상대적 무효로서 건물 소유자는 수익자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모고를 보셨으면 엑스토지에 대해서는 2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저당권 법지니까. Y토지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쓰셨어야 됐죠. 동글뱅이 1번. 이렇게 배치시키고 30, 20 관법지 일반 요건, 저당권 법지 일반 요건. 다음 목차 채권자 취소권 판결로 동일 소유가 깨지느냐? 안 깨진다. 그러면 이제 엑스토지는요. 저당권 법지에서는 그렇다면 이미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사행위 취소 판결로 소멸되는가? 이렇게 목차가 두 개만 나오면 돼요. 결론 논거 들어가시고. 1번은 굳이 목차를 잡으면 동일 소유의 형성이죠. 2번은 이미 취득한 법지의 소멸. 이게 포인트 목차였습니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화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게 나왔는데 지금 토지가 역시 두 개 나왔다. 뭐냐? 그거 하나는 법지고 하나는 관법지다. 근데 보세요. 올해 변시 선택형에 요걸로 돌아가 볼게요. 뭐가 나왔냐면요. 올해 변시 선택형이었어요. 모든 사실관계는 다 똑같았는데요. 얘를 저당권으로 안 주고 이걸 준 거예요. 토지 가압류를 준 거예요. 이것도 강제경매로 바꿔버렸죠.
이것도 강제경매로 바꿨어요. 자, 강제경매로 바꿨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 당시라는 판례가 나와야 되죠. 압류 효력 당시 동일 소유였단 말이에요. 앞장 한 번만 넘어가 보세요. 판례 69번을 쓰셔야 돼요. 이러면 엑스토지에. 역시 관법지가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역시 관법지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면 역시 관법지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 표현 문구만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줄 동글뱅이 1번.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요거 반드시 찾아주시고. 근데 변시 기출은요. 동글뱅이 2번이 나왔죠. 가압류가 나왔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가압류 당시입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주소 설정만 잘 해주시고, 판례 69번과 판례 72번이 동떨어진 건 아니고 교수님이 맘만 먹으면 함께 낼 수 있다가 올해 변호사 시험 선택형 기출에서 이미 확인됐어요. 올해 이미. 근데 모고 특성상 판례 사안을 그대로 내죠. 그게 72번 참고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X토지와 Y토지 있었는데 하나는 관법지, 하나는 법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는데 나는 진짜 판례는 쓸 자신이 없다. 기록형처럼 쓰겠다. 요 참고사안 길죠? 그럼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포섭하면서 하나는 관법지였고 하나는 법지였습니다. 자, 이제 요것만 하고 채권 총론으로 바로 갈게요. 자, 참고 보실 게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와 Y토지 양쪽 각 일부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자, 그 후 X토지에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가장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95년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나왔어요. 읽으면서 끊고 납부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현재 갑이 법정이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요. 근데 병이 이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병으로 바뀌었죠. 법정이상권자가. 갑은 2000년 2월 23일 정액에 Z건물과 보세요. Y토지 일괄 매각, 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리고 Z건물의 사치 판결이 다음. 이미 수익자가 취득한 법지가요. 소멸 안 된다고요. 소멸 안 된다고요. 여전히 지금 요놈의 수익자가 법지를 취득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Z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죠. 건물 강제경매가. 그 기입등기가 맞춰진 다음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무가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니까 얘가 법지를 다 먹어요. 법지를 당연 취득 다 먹습니다. 자, 이제 결론 가볼게요. 오른쪽. 갑이 앞에 동글뱅이 1번 해주시고, 동글뱅이 1번 Y토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동글뱅이 1번 Y토지. 기록형 유력이에요. 기록형 유력 써주셔야 돼요. 올해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 어떤 거 나왔나요? 앞에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69번이 나왔잖아요. 그쵸? 피고 적격, 피고 6명 나왔는데 네 번째 피고인가 다섯 번째 피고에서 컨테이너 철거 청구 요 친구가 나왔어요. 강제경매. 근데 제 수강생들도 누락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일지에서는 안 보였어요. 상담일지에서 안 보이고 뒤에 증거자료를 가서 등기부를 까봤더니 나왔어요. 등기부를 까봤더니. 실제로 누락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었죠. 어렵다고 느낀 부분. 얘는 통누락이 들어간 거예요. 통누락이. 저도 같이 보면서 이거 뭐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등기부를 까봤더니 강제경매로 소유권 변동이 딱 써져 있어요. 야, 관법지 그거 나왔다. 전화판.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 준비하셔야죠. 내년 시험은 17년입니다. 3년 전 판례예요. 출제 가능하겠죠? 기록형 준비하시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정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정은 Z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Y토지와 Z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무가 강제경매에서 결국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사행이 취소로 다르게 된 게 아니라 강제경매로 다르게 되었어. 따라서 무는 Y토지 일부에 대하여 관법지를 취득한다. 딱 여기까지가 Y토지였습니다. 한편 위에다가 동글뱅이 2번 X토지에 관하여 요게 2문이었죠. 20점짜리. 자, 들어가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인 95년 X토지와 Z건물이 모두 갑의 소유에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을이 X토지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인 정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최종 소유권자 정이 최종 소유권자예요. 건물에. X토지 일부에 대하여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쭉 가보시면 강제경매로 일어난 우리의 묵기에서 최종적으로 187조 당연취득 다 먹은 거죠. 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자, 요게 내년 선택형 지상권 기역지문에 딱 등장했어요.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어때요? 지금 이 판례를 읽어봤을 때 동글뱅이죠? 네, 동글뱅이 동그라미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어요. 부분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을 요 표현으로 바꾸시면 되죠. 용익물권은 일부에 대하여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전세권. 전세권은 조문에 대놓고 있죠. 일부 전세권이.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거랑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일부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선택형으로 유력하게 등장할 수 있는 문구가 됐죠. 담보물건에 따라 불가분성이 있어가지고 일단 전부 갖고 있어야 돼요. 전부. 피담보채권 일부에 전부 미치게 해야 되니까 저당권의 본질이죠. 본질. 담보물건이라는 요 문구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판례 두 가지. 집에 가셔서 아까 그림과 함께 꼭 복습 한 번만 해주세요. 복습 한 번만.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사건 순서대로 요 위에 판례 원문까지는 솔직히 힘드니까 상대적 무효라는 말.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에서는 이미 취득한 법지가 사행 취소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표현. 요 두 표현만 기억을 해주시고 기록형에선 그냥 그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채권 총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채권 총론. 자, 채권 총론 천천히 민법 틀을 생각하셔야죠. 첫 번째, 쟁점 1번. 채권과 채무가 등장해요. 채권과 채무. 우리는 주된 채무 위주로, 계약 강론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판례 1번은 별표 하나인데 고지의무 부담하는 경우, 이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모고용이죠. 모고용. 동글뱅이 2번에 있어요. 동글뱅이 2번. 이미 알고 있다. 단순 확인에 불과하다. 반복에 불과하다. 없다. 통과하시고. 채권의 목적에서는 판례 2번은 상법 때문이라도 한번 봐두세요. 판례 2번은 주식 반환 의무가 종류 채무이냐. 이미 상법에서도 요 판례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줄에 있죠. 특정물이 아닌 종류 채무라는 거. 그러니까 별표 하나씩 두 개씩 하는 건 바로 제목 옆에다가 결론만 쓰셔도 돼요. 자, 외야 채권의 대용권 행사 여부와 그 환산식은 올해 변식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기출문제로 확인하시고, 자, 판례 4번도 변시에 나왔으니까 기출로 확인하시고, 자, 판례 3번은 마지막 번째 줄 사심 변론 종결시 체크하고 안 보시는 거예요. 판례 4번은 배당기일 당시죠. 경매 당시가 아니라 세 번째 줄 배당기일 당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 다음 판례 5번은 별표 3개죠. 별표 3개. 작년에 사령 1쟁점으로 등장했던 이행보조자 중에 또
복이행보조자가 되느냐? 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글뱅이 2번에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묵시적 동의. 자, 승낙 키워드, 묵시동의 키워드. 묵시동의 키워드. 기억하시고 갖고 계신 교재를 보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피스텔 등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명시동의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요거는 관련 판례예요. 자, 그리고 동글뱅이 1번에 요 문구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사례형에 나오면 제시가 되는 이행보조자의 개념. 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줄, 의사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요게 힘들다 싶으면 네 번째 줄, 채무자의 지시감독 불요죠. 지시 X 감독 필요 없다. 나아가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필요 없다. 요게 사용자 피용자와 다르다. 지시감독 X, 종속 독립 X입니다. X. 자, 판례 06번은 이미 모국에서 나왔어요. 자, 확인만 해볼까요?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 판단, 키워드 법률적 판단이죠. 이거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 자체로 고의과실에 존재한다. 법률적 판단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례 07번은 이것도 사례형 대비입니다. 자, 장애사유 미고지에 따른 규칙사유 인정 여부 동그라미예요. 그쵸? 앞에서 신식상 고지 의무가 나왔는데 그 고지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았죠? 이거는 규칙사유가 있는 겁니다. 규칙사유가. 막줄 보시면 없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규칙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미고지 그 자체로 규칙사유가 나왔습니다. 규칙사유가. 자, 그 다음에 8008번 약소보험 지급과절은 상법으로 이제 준비하시고 올해 변시 기출이었으니까 키워드가 다섯 번째 줄 지급 거절된 때 X 그냥 팍 쳐버리세요. 지급 거절된 때가 아니에요. 문언이죠. 대표적인 문서죠. 처분 문서죠. 그럼 처분 문서는 어떻게 판단하죠? 문서에 표시된 대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약소보험의 지급길, 기재사항이죠. 문헌, 문서. 상법 지식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세팅되는 문구들. 문서, 처분문서, 대표적인 처분문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09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의 이행기는 불확정기한으로 세 번째 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불확정기한. 자, 그리고 판례 10번은 또 봐두세요. 올해 나왔는데 또 봐두세요. 자, 추심금 청구에 따른 이행지체 기산점이니까 압류 추심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 지금 여기까지 받은 상태죠. 압류를 뛰어넘어 추심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적격의 이전입니다. 추심 권한이 오직 갑에게만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비채권이 그 법적 성질이 봤더니 이행기의 정함이 없대요. 그렇다면 과연 이행시에 빠지는 시점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압류명령, 추심명령 송달시냐, 명령서 송달시냐, 청구시냐. 당연히 바꿔내면 이 두 가지를 바꿔내겠죠. 송달시에 이미 얘는 나 이행시에 빠졌구나.
그거인지 아니다. 갑이 청구해야 빠진다. 어떨 것 같아요? 일반인이 추심 명령서를 받았다고 해서 갑이 당사 적격이 이전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식이 필요하겠죠. 확인만 한번 딱 해보세요. 막줄에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추심금 청구를 받은 날. 개념 요소에서 이미 끝났죠. 위쪽 가세요. 송달 받은 때 아님. X. 송달 X. 청구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제가 개념을 설명했더니 병 입장에서는 송달 받았다 하더라도 갑이 당사 적격이 이전됐구나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뭐지 이게? 그럼 뭐 갑이 나한테 청구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지언정 바로 이행시에 빠지게 하는 건 제3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일째 민소법을 할 건데 자 이제 사실관계를 추가를 할게요. 자, 사실관계가 추가돼서 갑의 청구에 앞서 을이 병을 상대로 이미 비채권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그럼 요게 1번 소송이 되고 이게 2번 소송이 돼버리죠. 과연 이거 민사소송법 259조 중복소송이냐? 내년에 이거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올해 변시 선택형 기출이었습니다. 12년 전환합의체 판례 아니에요. 맞나요? 중복소송 아니에요. 자, 논거 제시하셔야죠. 논거 제시. 여기 있습니다. 끝. 끝. 당사 적격의 이전. 추심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얘에게만 있다. 그럼 얘 소송은 어떻게 된다? 각하되어야 할 소송이다. 각하되어야 할 소송.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하느냐? 자, 요 표현까지 들어가야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례형을 작성하실 때 많이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적당하게 작성하시되 논거들은 확실하게 나오셔야 돼요. 실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과연 목차를 구성하여야 하는가죠. 이건 자, 요렇게 작성 들어가시고 1번, 2번, 3번 요렇게 모든 문항을 끝내셨습니다. 맞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결론 논거는. 근데 이제 한 말씀을 더 덧붙였는데 논거에 관판이 있는데 이거 누락 들어가면 여기선 점수가 그냥 다 깎이는 거예요. 10점에 관판이 하나 있으면 그게 한 4점에서 5점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 다 깎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 써도 3점, 4점인 겁니다. 3점, 4점. 관판의 정확한 논거 제시요. 그러니까 판례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판례가 가지고 있는 논거. 판례가 가지고 있는 논거. 지금 이거 다 판례가 가지고 있는 논거예요. 1, 2, 3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것도 이미 변시 기출 됐으니까 보세요.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요건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졌죠. 그럼 양수인 청구시냐? 아니다. 대항 요건 구비시냐? 자, 확인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10번, 11번 진짜 비교 유의예요. 양수인이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첫 번째, 그리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밑에 줄 통지 도달된 다음 날이다. 양수인 청구 시로 소급 안 했죠, 이거는. 양수인 청구 시 소급 X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양수인 청구 시 소급 X. 이제 내년엔 이렇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택형은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판례 12번은 올해 사령 기출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길게요. 빈출도가 높았죠. 그 다음에 목적물 멸실에 따른 매매 예약의 효력. 목적물 멸실이죠. 멸실 불능이죠. 불능. 자, 확인해 보겠게요. 동글뱅이 2번.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물 멸실은 채권 채무의 소멸 원인이니까요. 이행불능이죠. 그 다음에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 모고 사례용이었죠. 아직 기출로는 대놓고 등장 안 했어요. 자,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줄 요 문구는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 요 문구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효과 가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해제 그리고 밑에 손해배상. 요게 효과. 뒤에 볼드 밑줄 처리된 게 요건. 요건이죠. 개념미자 요건. 좋은 문구예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해주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다는 거. 자, 근데 판례 16번 별표돼 있죠. 요거 내년 출제 유력입니다. 이거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권리 매매 유효하죠. 그럼 타인권리 증여는요? 타인권리 증여. 동글뱅이 2번에 있죠. 체크할게요. 타인권리 매매 인정 키워드, 타인권리 증여 키워드.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꿔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죠. 자, 보세요. 매매와 증여, 교환은 요 문구로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타인권리 이전입니다. 타인 재산권 이전도 유효해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다 담보책임 규정들이 있죠. 여기까지 가주시는 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담보책임 규정이 예외로 존재하죠. 증여 예외 있어요. 증여 예외. 증여는 예외예요. 예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 하자가 타인 권리인데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쵸? 하자, 미고지. 맞네. 증여는 예외로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원칙 담보 책임 없으나 증여는 예외로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이제 모구용으로 등장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상손해 됐고요. 넘어가셔서 자, 판례 18번 암기사항이죠. 내년 출제 유력일 거예요. 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과실상계가 적용되느냐? X예요. X. 그럼 우리 논거만 확인하면 되죠. 논거만. 왜냐? 동글뱅이 1번. 원상회복 의무는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이득이다. 논거 끝. 손해가 아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의지문이 3번에 있어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권자가 원인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자, 실칙 또는 공평의 원칙 흔들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끊고요. 여기까지 내년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한될 수 있다로 내버리는 거죠. 부당이 되는 표현 안 나왔는데 그래도 X 거셔야 돼요. 신의칙 등으로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답니다. 없다.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실까요? 신의칙이 좋은 거긴 한데 아무데나 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체상금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약정. 이미 별도가 체크가 돼 있죠. 별도의 방점을 땡땡 찍어주시고. 완전 별개예요. 완전 별개. 손해배상 범위도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동글뱅이 2번만 체크해 볼까요? 자,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393조에 따라 통상손해, 특별손해, 일반법리로 정해져야지 지체상금 약정만큼 한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과는 별개 계약이니까 지체상금액만큼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지 않고 넘을 수도 있답니다. 넘을 수도. 자, 그 다음에 20번은 사례형을 위해 동글뱅이 2번만 쫙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0번에 동글뱅이 2번. 우리 직무에서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나 내드렸는데 다 쓰기는 힘드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라면 구체적인 인자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에게 부당 압박, 딱 이 표현만 쓸 것 같아요. 채무자에게 부당 압박. 폭리행위, 백사조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오히려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이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판례 21번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니까 단순히 마지막 번째 줄에 있죠.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위약벌입니다. 제목. 위약벌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X죠. X. 목차에서 X.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고 뭐 어떤 걸로 규율하느냐. 동글뱅이 1번의 네 번째 줄 공서양속 103조. 공서양속 103조. 자, 그리고 세 문제 출제 유력 선택형 채취랑 함께 민소법 함께 채권자 대리권 세 문제예요. 선택형 세 문제. 사례형 1문 무조건 예상. 자, 최대입니다. 최대. 지금 채권 총론을 들어갔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채권 채무가 발생했고요.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 중 유혹을 받죠. 요거 1문 매년 예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급부보유력은 됐고 자, 요건가요? 강제력. 소로서 구하겠다. 민사소송법 가시고 집행 들어가겠다. 민사집행법 들어가시고 그러면 집행을 하려면 집행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두고 책임재산이라고 하더라. 이를 두고 책임재산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러한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면 민법에서는 요거 있다. 이게 민법입니다. 그럼 민사집행법에서는
요거예요. 압류. 압류.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최대 들어가 볼게요. 자, 23번은 피보전 채권 존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판단 가부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 자, 변시 16인데 또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확인 잘 해볼게요. 제3채무자는 볼드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요거 체크해 주시고,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체크해 주시고, 이미 표현이 나왔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피보전 채권이 있는지를 다툴 수가 없다. 없다. 근데 다툴 수 없는 사유가 항변권이나 형성권이다. 이건 X입니다. 항변권이나 형성권. 자, 근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무효,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으로는 다툴 수가 있다. 자, 항변권, 형성권 X, 법률행위 무효, 변제 소멸 동그라미. 그럼 우리 항변권만 한번 볼까요? 항변권 위에다가 소시 원용 써두세요. 안 되죠?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죠. 피보전 채권 부존재를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시 원용은 올해도 기출됐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무효를. 요건 칠판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지금 이미 기출이 됐고 어려운 문구에 해당하는데 왜 법률행위 무효는 항변은 안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자, 보실게요. 최대 소송을 제기하면요. 여기가 피보전 채권일 건데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원의 직권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송 요건이니까 증명 책임은 들어가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명 책임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들어가요. 갑이 주장 증명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럼 얘가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라는 문서를 현출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문서의 증거력이. 그렇다면 병은 어떤 걸 깨면 되죠? 이 매매가 없다는 점. 맞나요? 매매가 없다는 점을 깨버리면 되잖아요. 이 얘기는 가능하죠. 매매 자체가 없다는 점은 당연히 이 친구의 항변입니다. 이 친구의 항변. 소송상 항변이죠. 본안전 항변. 매매계약 없어. 당연해요. 요거 기억 잘 해주시고. 매매계약이 아싸리 없다. 조금 어려운 문구.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거면 항변권, 형성권 X, 법률행위 무효. 특히 매매계약으로 상정을 해주시고 변제 등 소멸.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례 24번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으로서 동글뱅이 2번이요. 유동적 무효에서 막줄. 밑에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채권 보전, 동그라미죠. 피보전 채권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채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판례 25번, 내년에 출제 유력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유 라인에서 사례형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자, 갑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매를 했지만 아직은 등기가 갑에게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매매를 했는데 여전히 등기는 갑에게 가 있어요. 요게 이미 변호사 시험 기출이었죠. 이 친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근데 요 사안은 되게 중요했어요. 얘네들이 미등기 공동매수인이었죠. 미등기 공동매수인. 그렇다면 얘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소위 등의 범위가 자신 지분이냐? 아니다. 병청 모두다. 모두다. 여기에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전이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병정 모두입니다. 그럼 이제 소송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죠. 보전 필요성 없어서 각하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까지도 A급 문제였는데 최신 판례가 또 나왔어요. 자, 올해 변시 선택형 기출, 10월 모의고사 기록형 기출. 논거 제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논거 제시. 자, 요것도 출제 유력인데 올해 변호사 시험에 사례형으로 기출됐고요. 10월 모의고사 기출됐던 만약 의리, 점치, 완성자라면 그럼 얘네들은 병과 정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자 후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후사망. 이거 어떤 법리였죠? 대위법리죠. 대위법리. 똑같아요. 대위법리. 그게 2번에 있거든요. 직접 확인해 봐 주세요. 항상 A급 2번. 무조건 나옵니다. 2번. 1번이 미등기 공동매수인, 2번이 미등기 공동상속인이에요. 둘 다 중요한 건요. 피보전 채권이 소위 등이라는 거예요. 2번에서 네 번째 줄에 등말청이 등장하죠. 피대위 권리입니다. 피대위 권리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피보전 채권의 보전 필요성 보고 있어요. 지분 초과 부분은 보전 필요성이 없다. 1번도 지분 초과 부분은 보전 필요성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번이 훨씬 더 유력해요. 점치.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미 대위 법리는 나왔죠. 세 번째 줄 대위. 직접이 안 돼요. 올해 사례형 30점으로 등장했던 거. 자, 26번. 재심의 소재기권 피대위 채권이 되느냐? X입니다. X. 민소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X. 소송 중의 행사라는 거죠. 그다음 판례 27번.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대위 동그라미 끝내버리세요. 소시의 대위 원용. 대위 원용 동그라미입니다. 밑에다가 혹시 보니까 CF를 거실까요? CF.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소시 원용은 X예요.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소시 원용은 X. 그러니까 채무자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채권자가 대위 원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모에 등장했던 게 참고였죠. 유리 분리는 불문하다.
육모.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유류 반환 청구권 작년 기출이니까 피대의 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 X. 목차로 끝내시고요. 원칙 X. 자, 판례 29번 발표 3개입니다. 지금 보세요. 변시 14, 15, 16, 법행 14, 사실 13, 16. 이건 내년 사례형에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형, 기록형 모두 대비. 자, 저랑 함께 해볼까요? 요거는 그림, 사례형이니까 그림 잘 보세요. 요 판례를 할 때 항상 같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 질문입니다. 직접 결론 놓은 거 한번 제시해 보실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사례형에. 자, 이제 해볼게요. 논거 405조 2항 처분권 제한. 맞나요? 통지 이후에 대위소송은 직권고지 들어가니까 통지 이후 처분행위가 제한된다. 합의해제는 처분행위이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여기에 CF를 법정해제로 딱 걸어두시면 돼요. 법정해제. 그래서 이제 교재 볼게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빠밤. 작년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 가압류를 양수인으로만 바꿔볼게요. 양수인. 양수인 청구에 대해서 병이 해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논거 제시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 혹시 대답 그죠? 또 그러면 슬퍼질 수 있으니까. 자, 가압류 효력이 뭐다? 가압류 효력 지급금지, 수령금지. 뭐가 없다? 뭐가? 처분금지효가 없다. 딱 배치되는 판례 문구가 나왔잖아요. 처분, 금지, 효가 없다. 딱 나왔죠? 개념에서 끝났어요. 가압류는 지급금지, 수령금지지 채권자 대위소송과는 달리 405조 2항처럼 처분권을 제한하는 처분금지효가 없다.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처분행위인데 가능하니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문제는 추가 논의로서 이거를 과연 우리 수험생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느냐예요. 작년 선택형 기출이었죠.
맞나요? 작년 선택형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해봐라.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자, 갑이 과연 해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느냐? 일단 당연히 합의해제에도 이게 답이었어요. 해제의 제3자 규정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갑이 해제 제3자인지 보겠다. 결론 내리시면 되죠.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되지만 그러니까 얘는 해제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해제 제3자가 되려면 등기 인도 등을 갖춘 완전 권리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 채권 압류권자에 불과하다. 보세요. 저도 목차 구성 뭐 그렇게 없죠? 예. 이게 만약에 10점 배점이라면 여기서는 그냥 번호 붙일 것 같고요. 실제 답안지는 15점이라면 양갈로 1번 405조 2항 처분권 제한의 취지, 양갈로 2번 합의해제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해제와 함께. 요것도 마찬가지로 10점이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점이라면 가압류의 효력, 양갈로 2번 갑의 해제 제3자 가부 이렇게 목차 잡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모고에서 우리 친절한 교수님께서 요게 해제가 아니라 동정어의 표시 무효라면 어떠한가? 어떠한가? 대항 이거는 불가죠. 통정어의 표시 선의 제3자의 가압류권자는 들어갑니다. 요거를 제가 민총에서 먼저 찾아드릴게요. 자, 판례정의 22번에 판례 33번 가실까요? 판례정리 22페이지 판례 33번 별표 3개 들어갔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의 제108조 통정어 표시 선의 제3자 해당 여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기출 여러 번 됐네요. 동그라미. 그리고 채권압류 추심명령 받은 자 위에다가 채권 양수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주세요. 채권 양수인이나 압류 추심 명령 받은 자나 달리 볼 이유가 없죠. 둘 다 채권을 이전받았거나 적격을 이전받은 자이기 때문에 판례정 22번, 33번 요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 볼까요? 법정해제는 왜 대항할 수 있는데 자 논거 들어가 볼게요. 동글뱅이 1번에 405조 2항의 처분권 제한 취지는 결국 막줄에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럼 법정해제는 과연 처분행위이냐? 네 번째 줄 동글뱅이 2번 정당한 법적 대응이다.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해제권의 행사는 정당 법적 대응이다. 그러니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글뱅이 4번에 여기 있죠. 두 번째 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 요거는 처분행위 들어간다. 다 있네요. 29번에 합의해제와 법정해제를 다 얘기해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판례 30번도 너무나도 중요한 판례죠. 채권자 대의 소송은 법정소송 담당으로서 그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본안 요건인 동글뱅이 2번에 있습니다. 소송물인 피대위 채권 존부 키워드고요. 소송 요건인 피보전 채권 존부 X 피대위 채권 동글뱅이 피보전 채권 X 그러므로 3번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끊고요. 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건 본안심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안심리 안 들어갔죠? 심판 대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심판 자체가 없죠? 판단이 없으니까 기판력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피보전 채권, 여기에 당연히 미치는 거 아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채취 보도록 하겠습니다.